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결심한 바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익 보수주의 정치사상가 양동완 교수님이 쓴 칼럼 우익은 죽었는가? 라는 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양동완 교수님의 우익은 죽었는가? 이 글이 88년 8월 현대공론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것이 우익을 각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88년 소위 그 유명한 88 올림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온통 스포츠 바람 또 87년 87 헌법 체제로 해가지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6.29 선언이 뭐니 87 헌법으로 해가지고 민주화에 광풍이 불고 대학가의 80년대 운동권들이 활기를 차고 자기 세상이냥 막 거리를 활보하고 그런 때가 그 88년 올림픽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사회는 민주화의 광풍이 불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저도 87년 3월에 원광대학교의 사학과에 전임 강사로 부임을 하고 1년 뒤였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이리역 앞에 있는 대한서점입니까? 거기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현대공론에서 그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이게 뭔 글인가 해가지고 뒤적거려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보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좌익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익은 죽었는가 아니라 우익이 앞으로 죽는다는 그런 경고장의 메시지였는데 너무나 이 내용이 끔찍하고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나라 꼬라지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상당히 제가 우려되는 점이 많이 공감을 표현하는 점이 많았어요. 운동권들의 이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거기에 붉은 무리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데 과연 양동완 교수님의 우익은 죽었는가의 이 예언자적 메시지가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가가 항상 궁금했고 또 실제로 양동완 교수님을 제가 실제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양동완 교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사 하느님에게 여러 가지 기도도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한 10년 뒤에죠. 양동완 제가 시민단체 뉴라이트 운동입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운동에 인볼브 되면서 결국은 양동완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오늘 2022년 내년에 지금 3월달 대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이재명 지사가 선출이 되고 또 국힘당에서는 4명이 지금 후보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제 경선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씨가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국힘당에서는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문제로 들고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국힘당의 4명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 여러 가지 후보들 몇 면을 토탈 보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우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과연 누구며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가 항상 가지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뭐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익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우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군들이 지금 제대로 등장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익에 제대로 된 후보자들이 등장할 수 없는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풍토가 마련됐는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양동환 교수님이 썼던 1988년 8월 달입니다. 현대공론 잡지에서 조그만 판프렛으로 나왔던 양동환 교수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동환 교수님의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는데요. 저술에 대한 소개는 약간 다음에 미루고, 양동환 교수님을 소개를 한다면 1945년 생입니다. 해방동이죠. 그리고 합동통신 여신부 기자를 잠깐 했고, 중앙대 강사를 하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정외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대학 경기대학교 정신문화연구원 등 교수를 역임하시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약 25년간 근무를 하셨죠.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이 글 때문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김대중 시절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좌익 교수들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상당히 이지매를 당했고, 현대사상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여러 가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사상과 언어라든가 건국사에 대해서 많은 저술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해 본다면은 2016년 겨울입니다. 양동환 교수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최초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로 하셨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상당히 상해서 지금 상당히 건강 관리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은 박근혜 세월호 사건 터지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2년 동안에 최순실 무슨 정인회 해가지고 문고리 3인방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박근혜 정부를 촛불 세력들이 광화문 시청 앞에서 뒤 흔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는데, 탄핵으로 가기 전에 1년 전에 이 보수 우익들이 상당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2016년 7월 6일자로 자유경제원, 그 당시 원장이 현진권 원장이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 제목은 다시 묻는다, 우익은 죽었는가, 이렇게 토론을 개최를 해가지고 1988년 8월에 현대공론에서 우익은 죽었는가를 썼던 양동환 교수와 다른 우익 논객들을 초대해가지고 간단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이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30년 동안에 좌익은 진보로, 무장 불법 투쟁은 민주화로 포장되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추앙, 존경,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 세력의 지자체로 각자 등장해서 완장차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30년 동안에 왜 어떻게 해서 더 나아가서 문재인 것 같은 주사파 정권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가? 첫 경고를 날린 것이 지식인
양동환이라는 지식인이 88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그러한 워닝 메시지, 연자적 메시지였던 것인데, 우리 우익들 보수 진영에서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할까, 외면했다 할까,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2016년 한국 자유경제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양동환 교수는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익은 죽었는가를 쓴 것은 우경 성향의 정치 엘리트, 지식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죠. 정신 차려라. 당시 나는 10년 내외에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혹은 그에 가까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겁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비슷한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동구 공산국가들의 붕괴라는 엄청난 요인이 돌발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토론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서 그런데 내 글은 우경성향의 인구들에게는 미미한 충격밖에 주지 못했다. 저한테도 충격을 줬습니다. 네. 미미한 충격밖에 주지를 못했다. 고작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 경찰 산하의 공안문제연구소를 만든 것과 일부 기업가들이 출연하여 한국논단이라는 잡지를 창간한 정도였다. 내가 유력 인사들을 만나 제안한 것은 좌익 동향 및 대응책을 연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민간인 연구소와 좌익의 정면으로 대결하는 이론적 월간지였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결과는 경찰 내의 연구소이고 한국논단은 중도 사민주의 지향적인 잡지였다. 호국청년연구연합회라는 완력가들의 단체 등장도 그 반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우경 인구를 각성시키는 나의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한 셈이라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이 토론장에 참석한 기병산 미래한국 편집장, 전 편집장이죠. 편집장 이런 말 합니다. 양동환 교수의 글이 발표된 지 30여 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이 양 선생님의 이 충격적인 글이 제시한 1988년보다 더 심각한 좌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더 하죠. 문재인이 완전 주사받아서 완전히 권력 잡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위 가진 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너무나 많은 양보를 했고 타협을 했다. 그것을 리버럴로 위장하고 그렇게 양보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우익 세력들을 엿먹이는 데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참석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우익은 죽었는가라고 묻는 것을 보면 우익이 존재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우익이었는가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내가 바로 우익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동환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우익이 해야 할 일은 민간단체나 개인이 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동호 씨는 운동권 출신이죠. 80년대 주사파 연세대학교 주사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향했습니다. 자, 이동호 씨의 발언을 봅시다. 88년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양동환 선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좌익 세력의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항의 전화 걸기를 통해 양동안 선생의 주장을 소개한 해당 언론사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했다. 그리고 양동안 선생 개인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대착오적 인사로 매도했었다. 양동안 선생의 의견에 동조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사전 봉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양동안 선생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힙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양동안 교수의 우익은 죽었는가 이 논조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현대공론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업무를 마비시키고 양동안 교수를 완전히 대외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왕따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양동안 교수 편을 드는 논객들은 어쨌습니까? 본욕을 치르게 이렇게 작전을 짰단 말이죠. 완전히. 양동안 교수님이 쫓겨날까봐 아주 혼쭐 났었죠. 또 마지막으로 조석 문화평론가의 발언입니다. 양동안 선생을 포함한 스타 지식인들을 우리 시대 사상의 스승으로 보다 더 띄우고 재평가를 하자는 오늘 이 자리 토론자의 이런 제안은 당해왔으니 대갑자는 차원일리 없다. 맞불 놓자는 경쟁심리도 아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정보의 홍보전, 우익의 권토중례 없이 대한민국의 치유란 없다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종합제닷컴에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드렸지만 지금의 현상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양동안 교수님의 저서라든가 가르침을 교육 현장에서 여러 교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걸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누가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가 양동안 교수님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사상 철학을 우익의 위기를 건국에 대한 그 이해를 제대로 알렸나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고초를 당할 때 우리 우익 지식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누가 당하면은 자기 일도 아닌데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러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사파한테 권력을 뺏기고, 그 다음에는 더 불구죽죽한 세력에게 정권을 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는 공중분해 되는 거죠. 지금 다단계 공산화에 마지막까지 들어섰습니다. 시청하고 광화문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지, 제대로 그 집회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가 지금 무슨 평양 시내입니까? 지금 천안문 광장입니까? 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콱콱 막히는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완전히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예예 합니까? 자, 그러면 양동안 교수님이 쓰신 이 땅의 좌익은 우익은 죽었는가 해서 이거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챕터 1 이거 총 하나 총 챕터가 1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은 확산일로의 좌익공세라는 제목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좌익 세력이 사회각 분야에서 치열한 사상적 조직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이 좌경 세력이라고 관대하게 불러주고 있는 이 나라의 좌익은 때로는 민주주의 세력으로, 때로는 민족주의 세력으로
또 때로는 순수한 양심 세력으로 자기들을 위장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익 세력은 대학을 장악하여 대학 캠퍼스를 혁명의 요새로 만든 지 오래다. 그들은 각 대학의 학생회와 대학신문, 대학방송국 등을 장악하여 학생들을 선동, 소요 행위에 끌어놓고 있으며 교수들을 겁주어 그들의 행위에 감히 맞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는 통해 교수들 사이에서도 좌익 교수들이 대학 좌익 학생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캠퍼스가. 마르크스 축제, 고려대학 제 목인 고려대학교에서는 해마다 마르크스 5월달에 마르크스 축제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거를 우두커니 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물관 마르크시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마르크시즘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더 읽어봅시다. 좌익 세력이 이미 장악된 또 한 분야는 노동자 사회이다. 좌익은 이 나라 노동자들을 혁명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70년대부터 노동자 사회에 침투했다. 70년대 유신 정권 시절부터 침투를 했죠. 가짜로 위장 취업한 세력들. 그 김문수 씨도 서울대 나왔지만은 노동자 그룹에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전향했지만은 노동자로 위장 취업한 운동권들 대학 출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 뭐 거론하기도 좀 어려운데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접근하여 그들을 의식화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들은 그들의 의식화 작업에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대부분의 하층 노동자들은 좌익을 그들의 진정한 동맹자로 알고 그들의 지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물론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들의 행동이 좌익의 혁명 전략에 따르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행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좌익들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좌익은 대학가와 노동자 사회 이외에도 문화예술계, 언론, 출판계, 종교계, 교육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빠짐없이 침투하여 그들의 세력을 부식 확대하고 있다. 추측컨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심지어는 관계와 법조계에도 좌익이 침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좌익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했다는 거다.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좌익들이 진지를 구축했다. 심지어 관계, 법조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정권이 집권하는데 지금 지자체, 법조계. 지금 다 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탄핵이 있었는데 법조계에서 벌써 무슨 대법관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권 대법관 이름이 나오면서 무슨 사법 거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말까지 지금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의혹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각 분야에 침투한 좌익은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양심 인사로 자처하면서 주변 인사들의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간첩들도 공산주의자를 양심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양심수 석방하라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 좌익이라는 말, 제가 어릴 때는 젊은 시절 20대 30대는 좌익과 우익의 투쟁이라 하는데 지금은 좌익을 진보 세력이라 그럽니다. 언론인들이 진보 세력이라 그래요. 보수 진보로 용어로 좌익 우익의 대결이 진보 보수로 용어가 세탁
용어가 바뀐 것이 일본 언론의 영향입니다. 일본에서 60년대에 보수 진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을 갈랐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언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5.18 이후에 좌익을 진보 세력으로, 우익을 보수 세력으로 해서 신문에 언급이 되고 지금까지 30년이 흘러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층이 진보 세력이다 하면 진보, 역사는 진보하지. 프로그레스. 영어로 프로그레스. 좋네. 이래 된 겁니다. 용어 전술이죠. 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 파티라는 게 있었어요. 진보당. 그 좌익이에요. 미국의 좌익 공산주의 계열도 어떻게 됩니까? 진보당을 만들면서 용어를 갖다가 진보 프로그레시브 파티, 진보당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서부 쪽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좌익 문필가들은 글이나 말을 통해 불특정 다중에게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반미감정을 북돋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좌익 세력이 반공의식을 약화시키는 게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도 좋다는 의식을 강화하면은 자동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그 사람이 지자체라든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출마를 해도 공산주의면 어때? 지금 20대, 30대가 그렇잖아요. 그게 중도 20대, 30대 공산주의가 뭐 나쁘냐? 공산주의자들이 뭐가 나쁘냐? 내한테 돈 더 갖다 주는 사람 찍겠다. 그게 중립 아닙니까? 중도 세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려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화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기본적인 보루가 반공이에요. 그걸 젊은 세대들이 모르잖아요. 자유주의 체제의 방벽을 허무는 것이, 그걸 지키는 것이 반공인데, 반공의식이 약화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같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앞면에 양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익이 각 활동 영역에서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목적은 국민의 반공의식과 한미 유대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임은 더말할 것도 없다. 반공의식이 약해져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대통령 출마를 해도 그 사람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를 달성하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한미동맹이 약화시키려면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야 되죠. 효순이 미순이 사건 터졌잖아요. 그 덕분에 뭡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2002년입니까?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사건으로 해가지고 미군이 깔아뭉개 살해했다. 장갑차로 여중생을 효순이 미순이 깔아뭉갰다. 몇 달 동안 촛불 시위가 있고, 반미 시위가 고조가 되고, 노무현이가 집권한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 사인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그런 선동적인 말까지 했잖아요. 그게 과연 대통령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으쌰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철수가 되면 공산화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월남 보세요, 월남. 아프간 보세요. 미군 철수가 되면 어찌 됩니까? 볼만하겠죠. 월남 보세요. 미군 철수 뒤에 공산화된 거.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들고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왜? 반공교육을 안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공주의라는 기본적인 그런 무장된 갑옷 속에서, 보호막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를 안 가르치잖아요. 20대, 30대. 읽어봅시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나라가 권위주의적이고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세력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력들이 민주화만 되면 좌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부 출신 정치가들이 정권에서 물러나면 민주주의가 자연복이 될 것이다. 5060 세력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 출신 세력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될 것이다. 민주화 될 것이다. 예? 민주화가 되고 좌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만 되면 좌익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좌익이 민주화 세력으로 유장한 걸 어떻게 민주화 세력으로 해가지고 30년 동안에 국민들을 속였는데 이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민주화 세력과 좌익 세력을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좌익들이 장악해가지고 좌익이 그게 불구슬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예? 도망다니는 주사파를 민주화 세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영웅을 만들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하면은 평양에 간 사람들을 평양에 꽂힌 뭐니 해가 통일에 꽂힌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주면은 언론이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민주화 좌익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산민주화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화가 대폭 진전된 그리하여 각 분야에서 무정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기서 무정부 상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것은 노조파업이라든가 학생 데모가 도를 넘어가지고 대학의 교육 현장을 파괴를 하고 수업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데모를 심하게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말이죠. 경찰한테 막 투석을 하고 막 대학 건물이 불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도 막 때를 쓰면서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막 난리 막 자해를 한다든가 폭력 샷파이프 화염병으로 해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불법 떼법으로 해가지고 이 노동 현장이 불법화되고 그게 뭡니까? 이 무정부 현상이죠. 무정부 현상. 무정부 현상. 좌익이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세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점. 민주화의 진전으로 좌익에 동조하는 비좌익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좌익 세력 자체는 민주화 진전으로 얻어진 합법적 활동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익들이 세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왜? 좌익 세력들이 내가 민주화 세력이다 하니까 운동권들이 완장차고 언론에 들어가 속이니까 언론이 그걸 받아서 그 활동 상황을 해주니까 언론이 운동권을 민주화 세력으로 해가지고 축해주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운동권 좌익 세력들이 그 세력이 합법적 공간에서 그 세력이 더 확대된 거 아닙니까? 뭐 김영삼 정부 지난번 기사로 보니까 BBS 방송입니까? 탈북자들이 누가 합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로 청와대 비서로 근무한 북한 공작원이 단연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간첩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인데 이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렇다면 지금은 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청와대에 들락날락하는 자유운동권뿐만 아니라
더 사상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공작원들이 안 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사파 정권 내에서 주사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사상이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장관들 몇 면을 보세요. 국민들이 신뢰할 사람이 그 몇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해가지고 언론이 부추기고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하고 믿고 국민들이 찍어주고 특정 지역에서 와와 해가 밀어주고 해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좌익 세력이 이같이 확대되고 좌익의 목소리가 이같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 나라 우익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런저런 불법 행위들이 탈법, 우법, 그 다음에 헌법 위반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야당이, 보수진영이, 우익진영이 제대로 단합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공산주의자를 양심세력이라 부르고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간첩들이 양심세력이라고 떠들고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첩들이 나보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너도 간첩이지 하면 뭐예요? 나는 통일운동가라고 강변하고 거기에 짱짱한 변호사들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간첩이 아니네 옹호를 하고 그렇게 간첩을 옹호한 변호사들이 또 활기를 치고 우리 사회에서 뭐 인권 변호사니 뭐니 해가지고 활기를 치고 국민들은 인권 변호사는 뭐예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인권 변호사들이 보호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요새 탈북자들이 줄어버렸어요. 왜? 탈북 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리니까 북한을 처형시켜버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탈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원이 뭡니까? 하나원 직원이 200명, 300명 되는데 일거리가 없이 텅텅 비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탈북자들이 주기적으로 와야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북한에서 소문나가지고 탈북을 안 한답니다. 왜? 문재인 정권 안에서 탈북하면은 다시 북한으로 와가지고 총살 당한다는 겁니다. 그 소문 안 나가겠어요? 그 문재인 씨가 인권 변호사 맞아요? 예? 국민들을 속이면 어지간히 속여야죠. 근데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 타이틀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호호호호 하면서 그냥 해가 다 찍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만 보고 믿으니까. 텔레비 보고. 더 읽어봅시다. 공산주의자를 양심세력이라 부르고 좌익인물을 용공분자로 규정하면 용공조작이라고 떼쓰면서 때로 쓴다니 때법 무조건 때로 쓰는 거예요. 용공조작이라고 떼쓰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보면 가관이죠.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누구냐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다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예? 양심이 있는 거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켰는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죄 판결 났죠. 대법원에서. 그 사법 거래아이고 뭡니까? 그 사람 왜 그 대법원 판사 왜 조사 안 해요? 경찰이. 검찰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돈이 뇌물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국민을 무슨 바보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국민에 대해 반공을 포기하고 이 나라에 대해
반공국가이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좌익의 목청 높은 주장에 대해 우익은 반론 한번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진정 우익 지배 국가이며 반공 국가인지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반공 국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헌 헌법이 그랬고, 그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된 기본적인 틀은 반공국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혔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이 이만큼 기본권이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면서 이 나라가 경제 19개 등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인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 자유롭고 풍요스러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소련, 중국, 북한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대로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사는데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인가? 북한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좌익은 활보하고 우익은 고개 숙이고 다니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두고 누가 우익 지배 사회요 반공 사회라고 화근할 수 있겠는가? 좌익은 활보하고 우익은 고개 숙이고 다니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두고 누가 우익 지배 사회요 반공 사회라고 화근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우리는 이제는 주사파 지배 사회죠. 그리고 반공 사회가 아닙니다. 반공 사회를 하면은 꼴통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공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공 사회가 무너진 사회는 어떤 사회? 공산화의 길목에서 헉헉헉헉거리면서 지금 거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길목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예요. 공산주의 사회 보시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소련 자유가 없어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기업체들 재산 다 뺏깁니다. 통장 다 뺏기고 중국 봤지 않습니까? 인류 기업체들 시진핑 불러가지고 조지니까 재산 뺏기고 그 경영권 다 뺏기고 하는 거 봤잖아요. 오늘 1편은 오늘 양종환 교수의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제1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2장 조직 연대의식이 강한 좌익 이 문제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